목요일 오전 10시 42분. 정적만 흐르던 재현의 원룸에 전화벨이 울렸다. 사흘째 입지도 않은 셔츠가 의자에 걸려 있었고 싱크대에는 식지 않은 라면이 남겨진 채 물기가 마른 젓가락이 꽂혀 있었다. 여보세요? 수학이 넘어 마치 10년은 늙은 듯한 목소리. 첫째 누나 지연이었다. 목소리에 미묘하게 울림이 있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순간 재현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당황보단 얼어붙은 감정.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건 고등학교 졸업식이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발인은 토요일 오전 8시. 서울중앙병원 장례식장 5실. 시간 맞춰와. 뚝. 무심하게 끊긴 전화. 그 안에 사랑도 분노도 없이 딱 장례 절차만 전달된 기계음 같았다. 그날 밤 재현은 오랜만에 전철역을 향해 걸었다. 서울엔 KTX를 타기 위해.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손에는 3년 전 입었던 정장 하나가 든 캐리어가 들려 있었다. 도착한 장례식장. 한쪽 벽에 붙은 이름표에 정수만 67세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다. 그 아래 검은 리본, 흰 국화, 그리고 어머니와 닮은 미소를 머금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재현아. 둘째 형 정민이 그를 반겼다. 형은 어릴 적부터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다. 그날도 여전히 그랬다. 잘 왔다. 누나는 좀 예민하니까 말 조심해. 안쪽 빈소에 들어서자 지연이 의자에 앉아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다. 표정은 무표정했고 손엔 병원에서 받은 사망 진단서와 상속 관련 서류가 들려 있었다. 왔네. 응. 딱 세 글자. 하지만 묘하게 공기 중에 감정이 얼어붙어 있었다. 가족인데 낯선 사람들 같은 분위기. 재현은 조용히 절을 올리고 아버지 영정 앞에서 잠시 멈췄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사람이 죽었는데 눈물도 탄식도 추모도 없었다.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만큼의 침묵. 잠시 후 장례 지도사가 들어왔다. 직계 가족분들, 잠시 상속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유언장 같은 건데 공증이 안 돼 있어서 법적 효력은 없어. 그런데 여기에 금고 이야기가 있어. 금고? 아빠가 쓰시던 작업실에 있는 금고. 거기에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재현과 정민은 눈을 마주쳤다. 금고라는 단어는 세 자녀 모두 처음 듣는 단어였다. 아버지는 퇴직 후 외딴 동네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며 살았고 자녀들과의 교류는 끊긴 상태였다. 일단 장례부터 치르고 그 다음에 작업실 가보자.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없던 형 정민도 묵묵히 손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다. 그 금고가 단순한 유산의 상징이 아니라 이 가족의 두 얼굴을 드러낼 문이라는 것을. 그날 밤 재현은 빈소 박폭도에서 혼자 담배를 피웠다. 아버지 왜 그리 살아오셨나요? 누가 들었다면 눈물이 묻은 혼잣말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재현의 눈은 마르고 있었다. 아직 슬픔보다 의문이 컸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세 자녀는 서울 근교 외곽의 청송읍이라는 낯선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머물던 그리고 유언장에 남겼던 작업실이 있는 곳이었다. 하늘은 흐렸고 길 옆으로는 낡은 비닐하우스와 폐차 직전에 트럭들이 멈춰 있었다. 지연이 차를 세우고 말했다. 여기 맞아. 주소 그대로야. 한적한 도로 끝 철제 대문 너머로 목재 냄새가 났다. 문을 밀자 덜컥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공방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곳곳에 쌓인 나무 조각들, 반쯤 조립된 책장, 먼지가 내려앉은 톱과 대패. 이걸 혼자서 다 만드셨던 거야? 재현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빠 몫으로 사셨지. 엄마 돌아가신 뒤로는 말도 거의 안 하고. 정민이 그 말을 잇는다. 작업대 옆 낡은 금속 캐비닛. 그 옆에 유언장에 적힌 대로 빨간 X 표시가 붙어있는 철제 금고가 보였다. 이게 그 금고야. 지연이 가까이 다가가 손잡이를 돌렸다. 덜컥. 비밀번호야. 예상은 했지. 지연은 가방에서 공책 하나를 꺼냈다. 아버지 방에서 가져온 메모장인데 몇 가지 날짜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 생일,
56만 821. 띠띠띠삐. 오류. 결혼기념일은? 띠띠띠삐. 또 오류. 셋 다 말이 없었다. 이걸 그냥 부수면 안 돼. 재현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지연의 눈빛이 매서웠다. 유서에 무리하게 열면 모든 건 폐기된다고 쓰여 있었어. 보안장치가 있나 봐. 그러면 아버지 흔적 좀 뒤져보자. 정민이 작은 책상을 뒤졌다. 작업일지, 자재명세서, 오래된 청첩장. 그리고 책상 서랍 아래쪽 테이프가 붙여진 봉투 하나가 있었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정민, 지연, 재연아. 너희가 이걸 찾았다면 내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는 못했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금고 비밀번호는 79만 1123이다. 하지만 그 안을 열기 전에 이 작업실을 둘러봐줬으면 한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너희가 조금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지연이 입을 열었다. 79만 1123이건 누구 생일이지? 재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엄마 생일이야.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금고에 다가갔다. 띠띠띠띠띠삐. 다시 오류. 뭐야? 왜 안 돼? 지연이 당황했다. 아빠 일부러 틀리게 적어놓은 걸 수도 있어. 정민이 멍하니 말했다. 아니면 엄마 생일도 바꿔놨나? 주민등록 생년월일 말고 진짜 생일. 재연이 다시 달력을 들여다본다. 엄마 생일은 음력 11월 23일이었잖아. 양력으로 환산하면 79만 1226. 다시 시도. 띠띠띠띠띠띠띠. 철컥. 열렸다.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묵직한 공기와 함께 안에 든 서류들이 드러났다. 부동산 등기부, 땅 문서, 오래된 통장 몇 건, 그리고 조의금 봉투 몇 개와 정기예금 증서도 있었다. 이걸 다 숨기고 살았다고? 지연의 얼굴엔 혼란이 섞였다. 하지만 그 순간 정민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땅 명의자가 아빠가 아닌데? 뭐라고? 재연과 지연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명의자가 박지호. 이게 누구야? 이름도 낯설고 주소도 생소했다. 그때 금고 안에서 흰 종이 하나가 떨어졌다. 박지호 청송읍 117-9라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재현은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 아버지한테 빌려준 사람이거나 아니면 반대거나. 지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또 있는 걸까? 정민은 한숨을 쉬며 앉았다. 이제야 아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네. 청송읍 117-9. 주소대로 찾아간 그곳은 마을 외곽,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진 1층 단독주택이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낡은 초인종 옆으로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다. 박지호. 세 자녀는 마당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지연이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다. 띡. 아무 반응이 없다. 여기 사람 사는 집 맞아? 재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정민이 대문을 가볍게 두드리자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잠시 후 조심스레 문이 열렸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굽은 어깨에 흰 셔츠가 해져 있었다. 누구신가?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박지호 어르신 맞으신가요? 남자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데 자네들은 누구지? 저희는 김영수 씨의 자녀들입니다. 지연이 조심스레 말하자 남자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영수? 그는 입을 다물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들어오게. 안으로 들어선 집은 오래된 나무 가구들과 책들, 그리고 벽에 붙은 수십 장의 흑백 사진들로 가득했다. 그 가운데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그 옆에 있는 이 낯선 남자. 박지호였다. 우리 아버지와 친분이 있으셨던 건가요? 정민이 물었다. 박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희 아버지와 50년 지기 친구였네.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연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런데 왜 유언장에 이 집 주소가 적혀 있었을까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영수가 숨기고 싶어 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
삶의 일부였지. 무슨 말씀이세요? 재현이 당황스럽게 물었다. 박지호는 소파 아래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다. 상자 안에는 편지 뭉치와 작은 사진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사진첩을 펼쳤다. 거기엔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한 여자,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의 미소는 그들이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다. 이 여자 누구죠? 박지호는 대답 대신 작은 메모지를 꺼내 건넸다. 거기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다. 박수진. 그 아이는 너희 아버지의 또 다른 자식이었지. 순간 공기가 정지된 듯 했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수는 수진이를 남처럼 키웠어. 이 마을에서 그녀는 늘 아저씨 딸로만 불렸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친자식처럼 대우받지도 못했네. 정민이 망연하게 물었다. 그럼 그 금고에 있던 문서들도 수진 씨 몫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절반은. 나머지는 너희 몫이지. 하지만 영수는 너희에게만 모든 걸 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럼 왜 유언장에 이름도 안 적으셨을까요? 지연이 고개를 숙인다. 박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수진이는 그런 사실을 알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 아이는 지금까지도 자기를 아버지의 딸이라고 부르지 않아. 재현이 중얼거린다. 우리가 몰랐던 가족이 있다는 거네요. 박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는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이었네. 너희가 떠나고 나서 수진이만이 곁에 있었지. 하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모르게 해달라고 했어. 심지어 그녀 자신에게조차도. 지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럼 지금 수진 씨는 어디 계세요? 박지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책장 위에 놓인 작은 화병. 그 옆에 사진 하나. 3년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네. 영수보다 먼저 갔지. 그 이후로 영수는 날 찾아오지 않았어. 새 자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정민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였던 우리가 없었고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절반이 없었던 거네요. 조용한 실내에서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그 바람이 잠시 말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듯 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 후 새 남매는 다시 아버지 집에 모였다. 유품 정리와 상속 서류 때문이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어색하고 팽팽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 작은 박스에 물건을 담았다. 지연이 오래된 앨범을 꺼내들며 말했다. 여기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도 있어. 정민이 그걸 힐끔 보더니 말했다. 다 버려. 어차피 이제 필요 없어. 재현은 책장 앞에서 조용히 멈췄다. 책 한 권이 튀어나와 있었다. 이상하게 낡았고 그 안에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작은 서류 봉투. 거기엔 박수진 입양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재현의 목소리에 셋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지연이 다가와 조심스레 펼쳤다. 입양 서류였다. 이름 박수진. 생년월일 입양일자, 보호자 성명 박영수. 정적이 흘렀다. 정민이 입을 열었다. 설마 수진이가 입양된 거였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말한 적 없어. 재현이 낮게 중얼였다. 그럼 수진이 진짜 가족 아니었다는 거야? 이 한마디에 정민이 벌컥 일어섰다. 아니, 그래서 그 애가 그랬던 거야. 가족인 척하면서 애매하게 굴고 소외감 느끼고 일부러 피해자 코스프레 하더니 결국 우릴 탓하고 떠났잖아. 지연이 맞섰다. 정민아, 그건 아니야. 수진이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알잖아. 몰라. 난 그런 거 들은 적 없어. 이제 와서 억지로 감정이입하라고. 정민은 분노에 찬 얼굴로 방을 나갔다. 조용해진 방 안에서 지연은 서류를 들고 멍하니 앉았다. 그녀도 혼란스러웠다. 어릴 적부터 수진과의 미묘한 거리감. 함께 있어도 느껴졌던 벽. 그리고 아버지의 이중적인 태도. 재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모르게 수진이를 입양한 거야. 엄마 돌아가신 후에.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아, 그러고도 한 번도 우리한테 얘기 안 했어. 재현은 벽에 기대며 말했다.
근데 그 애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가족이 되려고 엄청 애썼던 것 같아.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었을까? 아니면 시간일까? 노력일까? 그 질문이 그들 사이에 조용히 퍼져갔다. 서울로 돌아온 지연은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지호 씨의 말과 사진, 수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은 그녀의 머릿속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수진이라는 사람은 그들의 삶 어딘가에서 조용히 존재했고 그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지연은 가족의 낡은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짐은 아직 그대로였다. 장례가 끝난 후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공간. 그곳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 가죽 가방 속에 말없이 누워있는 낡은 수첩들, 그리고 다 읽지 못한 편지들까지 숨겨진 시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지연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열쇠로 잠겨있던 그것을 억지로 열자 안에는 아버지의 수첩과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손글씨로 지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지연은 봉투를 열고 안에 편지를 펼쳤다. 지연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너희 셋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다 보여줄 수 없었던 내가 참 미안하구나. 나는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것을 끝끝내 인정하지 못했다. 수진이 그 아이는 내 피를 물려받은 내 아이였다. 하지만 난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만들었다. 너희에게 죄가 없듯 그 아이도 아무 죄가 없었다. 유언장에 주소를 남긴 건 언젠가 너희가 진실을 마주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이해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겠다. 그저 진실만은 남기고 싶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깊은 후회를 너희가 대신 짊어지게 해 미안하다. 부디 수진을 기억해 주렴. 그녀는 너희와 똑같은 내 아이였다. 영수 아빠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지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겁게 타오르던 감정이 조금은 잦아들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것만큼은 느껴졌다. 같은 시각 정민은 따로 연락을 받은 박지호를 만나러 갔다. 정민은 사진첩 속 수진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했다. 박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진첩을 건넸고 그 속에는 어린 수진이 학교 앞에서 혼자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혹시 저희 아버지가 이 아이와 함께 있었던 기억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박지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아버지는 늘 밤늦게 이 집에 와서 수진이를 멀리서 지켜봤다. 함께 밥도 먹고 생일엔 조용히 선물을 두고 갔지.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늘 모른 척했어. 스스로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정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물었다. 그런 삶이 괴롭지 않으셨을까요? 박지호는 잠시 정면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괴로웠겠지.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웠던 건 진실을 밝힘으로써 너희와의 관계마저 잃을까 봐였던 거야. 다음 날 재현은 오랜 친구이자 법조계에서 일하는 선배를 찾아갔다. 그는 수진이 남긴 자료나 유산 관련한 법적 처리 문제를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데 이미 수진 씨는 사망하신 상태잖아. 법적 상속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버지 유언에도 그녀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어. 감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법보다 마음을 먼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녁 세 자녀는 다시 아버지의 집에 모였다. 거실에는 지연이 발견한 편지, 정민이 받아온 사진들, 재현이 챙긴 법률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모두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지연이 물었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 씨의 이름을 묻지 말자. 잊지 말자. 우리랑 피를 나눈 누군가가 있었단 걸 그냥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아. 재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버지가 끝내 못한 일이라면 우리가 대신해야지. 지연은 눈을 감고 사진을 쓰다듬었다. 우리도 이제 정리해야지. 이 진실을. 정리되지 않은 상자들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가고 있었다. 어긋난 세월 속에서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힘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서울의 어느 한적한 도서관.
지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조용히 박수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아버지의 편지, 박지호 씨의 증언, 사진 속 소녀.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인터넷에 박수진이라는 이름은 너무 많았다. 그녀의 흔적은 마치 세상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듯 어디에도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았다. 지연은 검색창을 닫고 대신 아버지의 금고에서 나온 또 다른 서류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수진의 이름이 언급된 학자금 송금 내역과 생활비 기록이 있었다. 전부 이모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반복되는 주소지를 보자 뭔가 이상했다. 송금처 주소지의 대부분이 대전 근처였다. 그녀는 곧바로 정민과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이번 주말 시간 괜찮아? 대전 좀 같이 가자. 세 남매는 함께 차를 타고 대전 외곽의 한 낡은 빌라로 향했다. 주소지에 도착하자 오래된 현관문 위에 달린 우편함에는 김영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은 서류에서도 반복해서 봤던 이모 이름이었다. 여기 사시는 김영순님 댁 맞나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백발의 할머니가 나왔다.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혹시 영수 씨 자녀들이니? 세 남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저희를 정민이 묻자 할머니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 얼굴에 그 양반 얼굴이 그대로 있잖니. 특히 넌 젊은 시절 영수 씨랑 똑 닮았구나. 김영순 할머니는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작은 거실, 오래된 시계소리, 허름한 소파. 하지만 그곳에는 정돈된 기운이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수진이는 내 조카 딸이었지만 실은 내 조카이자 내 아버지의 딸이기도 했지. 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존재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건 그때 상황 때문이었어. 집안 사정도 체면도 다 그 양반을 짓눌렀거든. 수진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지연이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조용했지만 맑고 따뜻한 아이였어. 자기 존재가 세상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지. 내 아버지도 참 많이 사랑했단다. 내가 다 알지. 밤마다 몰래 와서 현관 앞에 선물 두고 가던 그 사람의 얼굴, 난 지금도 기억해. 정민은 묻지 못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수진 씨는 왜 돌아가신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 후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 대학 졸업 직전에 사고로 자전거 타고 아르바이트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운전자는 뺑소니였지. 끝내 못 잡았어.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조용히 끝났고 누구도 몰랐다. 가족조차.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상자를 꺼내왔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수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이건 그 아이가 남긴 유일한 기록이야. 너희가 가져가. 세 남매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조용히 인사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문 앞에서 조용히 건넨 마지막 말. 그 아이는 너희를 자랑스러워했단다. 몰래 너희 이야기 들으면 참 행복해했어. 가족이라고 부르지 못해도 마음만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었던 아이였어. 돌아오는 차 안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없이 창밖을 보며 각자의 마음속에서 박수진이라는 이름을 되새기고 있었다. 재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 묘지나 납골당 따로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이 남았지. 정민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들을 좋아한다. 비록 내 이름을 모른다 해도 그들 곁에서 조용히 웃고 있을 수 있어 다행이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말없이 존재했던 그녀의 인생은 마침내 세상에 작은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세 남매는 서울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슬픔보다 더 깊은 건 미안함이었다. 아버지 박영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전형적인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었다. 집안일은 무심했고 자식들과의 대화도 적었다. 그러나 묵묵히 일했고 쉬는 날 없이 돈을 벌었으며
세 남매를 대학까지 보내는 데에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또 다른 자식을 외면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뒷바라지해 왔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이었다. 지연은 일기장을 밤마다 꺼내 읽으며 점점 박수진의 삶과 내면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단순한 하루의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었다. 오늘은 버스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그분은 혹시 우리 아버지랑 아는 사이였던 걸까? 나는 아무에게도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 이런 문장들에서 지연은 말로 다하지 못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민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아, 아버지 묘에 같이 갈래? 지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응, 가자. 다음 날 세 남매는 다시 모였다. 정장을 차려입고 꽃다발과 수진의 일기장, 그리고 작은 사진 액자를 들고 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았다. 정민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지금 와서 이런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셋은 수진이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재현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왜 그랬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아닐 것도 같아요.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수진 씨는 우리한테도 가족이에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내 작은 유리병에 넣었다. 이건 수진 언니가 남긴 마음이에요. 아버지 곁에 두면 이제라도 두 분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작은 액자를 꺼냈다. 수진이 고등학생 때 찍은 사진이었다. 책상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 액자는 아버지 유골함 옆에 놓였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무언의 침묵 속에서 같은 마음을 느꼈다. 말없이 살아간 아버지, 말없이 세상을 떠난 수진, 그리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있다는 것. 정민은 그 자리에서 작은 종이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다시 태어나도 내가 우리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지연과 재현은 그 문장을 함께 읽었다. 누군가는 너무 늦은 사과라고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들에겐 이 한 번의 용서와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다. 며칠 후 지연은 아버지의 금고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문서 하나를 발견한다. 작고 낡은 갈색 봉투, 겉면에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내가 떠난 후 진심은 언젠가 전해지길 바라며. 지연은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정한 필체의 유서가 있었다. 자필이었다. 아버지 박영수가 죽기 직전까지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지연아, 정민아, 재연아, 그리고 수진아. 이 편지를 내가 읽는다면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사실을 숨긴 죄인으로서 떠나는 게 마음이 무겁지만 이 진실만은 언젠가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았다.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머지 페이지를 넘겼다. 수진이는 내 친딸이 아니란다. 너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3년쯤 됐을 무렵 내가 충청북도 단양에 출장을 갔다가 작은 보육원을 방문하게 되었지. 그곳에 너무도 조용하고 눈빛이 슬픈 아이가 있었단다. 말수도 적고 자꾸 눈치를 보던 그 아이가 바로 수진이었지. 처음엔 후원만 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혔단다. 그래서 몇 달간의 절차를 거쳐 입양을 결정했지. 너희한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엄마의 빈자리가 컸던 만큼 또 다른 상처를 줄까 두려웠단다.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다. 하지만 너희와의 사이에서 자꾸 미묘한 거리를 느낀 것 같더구나. 그게 내 탓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계속 외면했지. 정민아, 내가 수진이를 거칠게 대할 때 나는 항상 속으로 울었다. 지연아, 내가 수진이 손을 잡아줄 때마다 내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 재연아, 내가 아무 말 없이도 수진이 옆에 앉아주던 날들이 내겐 큰 위안이었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디선가 재연이와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그는 이미 유서의 내용을 같이 읽고 있었던 것이다. 정민도 마침 뒤늦게 들어왔다. 이게 진짜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버지가 숨기고 싶었지만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정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 후회, 그리고 어딘가 모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유서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부디 수진이를 내 딸로,
너희의 동생으로 기억해다오. 그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단다. 정적이 흘렀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유서를 접으며 말했다. 우리 수진이한테 가자. 장례식이 끝난 지 어느덧 한 달. 세 남매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수진의 존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지연은 여전히 밤마다 일기장을 펼쳤고 정민은 주말마다 수진의 납골당을 찾았다. 재현은 조용히 수진의 이름을 검색해보기도 했다. 그녀가 살던 동네, 다녔던 학교, 남긴 흔적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발견했다. 너덜너덜해진 표지 뒤에 붙어있던 첫 빈 종이 한 장. 다른 어떤 글보다 깔끔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2020년 11월 22일. 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받았다. 수진아, 너를 위해 저축한 돈이 있다. 내가 죽으면 봉투를 열어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항상 내 편이다. 그때 처음 울었다. 진짜 울었다. 나는 오랫동안 외면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도 나처럼 혼자였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아. 언젠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언젠가 나를 가족이라 불러줄 누군가가 있을까? 그 문장을 읽은 지연은 가만히 숨을 죽였다. 마음속에서 묘한 울림이 일었다. 수지는 끝까지 자신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페이지를 스캔해서 정민과 재현에게 보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정민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수진이 납골당 옆에 가족 명패 새기자. 재현이 물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지연이 대답했다. 우리가 원래 알던 가족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우리 마음으로 가족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정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더는 도망치지 말자. 며칠 뒤 세 사람은 다시 납골당을 찾아갔다. 이번엔 작은 명패 하나를 준비했다. 박수진 1989-2021 우리의 동생. 그 명패는 박영수 옆자리에 놓였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수진의 마지막 일기장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수진아, 내가 진짜 듣고 싶었던 말 지금 해줄게.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눈물이 떨어졌지만 이번엔 슬프기보다 따뜻했다. 수진의 마지막 기록이 세 사람에게 주는 선물 같았다. 이제야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는 중이었다. 장례식 후로 2달이 지났다. 가을의 끝자락, 차가운 바람이 유난히 깊게 스며드는 오후였다. 정민은 혼자서 아버지의 옛 집을 찾았다. 낡은 단독주택, 한때 가족이 함께 웃고 싸우던 그 집. 이젠 사람의 온기 없이 먼지만이 쌓여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한참을 멈춰서 있었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정민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마치 과거를 더듬듯 집안을 돌기 시작했다. 거실, 주방, 아이들이 뛰어놀던 작은 마당.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 그 방엔 여전히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바닥엔 누렇게 바랜 신문지들이 쌓여 있었다. 정민은 한 권의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는 손때로 달았고 맨 앞장에는 낯익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현, 지연, 정민 그리고 수진에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조심스럽게 다음 장을 넘겼다.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엔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늘 부족한 아버지였다. 특히 수진에게. 내 안의 죄책감과 미안함은 너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만은 확신한다. 내가 사랑하지 않은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건 내 잘못이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제 떠난 후일 것이다. 너희가 서로를 붙잡고 살아가길 바란다. 피가 아닌 마음이 가족을 만든다고 믿는다. 사랑한다. 모두. 정민은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노트를 가슴에 안은 채 주저앉았다.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은 오랫동안 억눌러온 미움과 후회의 덩어리였다. 왜 이제야?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부모도 사람이라는 것을.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며칠 후 세 남매는 함께 그 집에 모였다. 짐을 정리하고 유품을 나누고 낡은 벽지에 손때 묻은 흔적들을 쓰다듬으며 어느새 함께 웃기도 했다. 지연은 아버지의 오래된 커피잔을, 정민은 그 노트를, 재현은 아버지가 쓰던 낡은 라디오를 가져갔다. 짐을 다 정리하고 집을 나서기 전 재현이 말했다. 우리 이 집 팔지 말자. 지연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리모델링해서 1년에 한 번은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이자. 수진이도 엄마도 아빠도 여기서 다시 만나자. 잠시 정적. 그러다 정민이 웃으며 말했다. 가족 모임용 별장 하나 생기는 거네. 그 말에 다 같이 웃음이 터졌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이제야 진짜 무언가가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집 문을 닫으며 지연은 중얼거렸다. 이 집 참 많이 울었는데 앞으로는 웃는 일만 생기게 하자. 정민이 대답했다. 그래. 이젠 우리가 만들어가자. 진짜 가족 이야기. 겨울이 성큼 다가온 12월 초. 첫눈이 내린 날이었다. 세 남매는 각자 삶으로 돌아갔다. 정민은 서울로 복귀해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고, 지연은 다시 병원에 나갔고, 재현은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했다. 그리고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세 사람은 약속한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 집은 더 이상 과거의 무덤이 아니었다. 세 남매는 그 집을 직접 손봤다. 누렇게 벗겨진 벽지 대신 따뜻한 파스텔 톤으로 도배를 하고 허물어졌던 마당엔 작은 화단을 만들었다. 누구 하나 건성으로 하지 않았다. 정민은 한쪽 벽에 커다란 사진을 걸었다. 아버지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이 아닌 가족이 함께 찍은 아주 어릴 적 흑백 사진이었다. 이 집의 시작이었고 이 집이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순간이니까. 그 사진 앞에서 아이들은 조심스레 질문했다.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할아버지. 왜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분도 너희를 보고 싶어 하셨을 거야. 재현은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한동안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이후 집에서의 첫 송년 모임. 집안은 가족들로 북적거렸다. 수진도 왔다. 조심스러운 얼굴로 현관을 들어서던 그녀를 먼저 맞이한 건 지연이었다. 수진아, 누나. 둘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지연이 먼저 손을 뻗었다. 수진은 그 손을 잡으며 눈가가 젖었다. 늦었지만 와줘서 고마워. 나도 가고 싶었어. 무섭기도 했지만. 그날 처음으로 4명의 형제 자매가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진짜 가족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현이 외쳤다. 자, 웃으세요. 찰칵. 셔터 소리가 나자마자 아이들이 몰려와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우리 진짜 가족 같아.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진짜 가족이잖아.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가족을 만든 거야. 그날 밤 벽난로 앞에서 4남매는 나란히 앉았다. 아버지 이야기를 처음으로 편하게 꺼냈다. 미움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한 사람의 부족했던 인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하늘에서 보시고 있겠지? 좋아하셨을까? 정민이 고개를 저었다. 좋아하셨을 거야. 이 장면을 보시려고 그 많은 걸 남기신 거 아닐까. 그 누구도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다가가려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이 순간이 이들에겐 진짜 유산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 하늘은 청명했고 거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수지는 베이지색 니트를 입은 채 테이블 위에 접시를 놓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가 가족을 초대한 날이다. 조금 긴장되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짓는 그녀의 손은 바쁘지만 섬세했다. 문이 울렸다. 딩동. 수지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엔 지연, 정민, 재현. 세 사람은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모두 진심이었다. 지연이 먼저 수진을 껴안았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수진아. 식탁에 둘러앉은 4사람. 어색한 정적은 잠깐이었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너도 가족 사진 가운데 서야지. 수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럼 다음엔 가족여행도 같이 가줘야 돼. 정민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해요. 라고 대답했다. 식사가 끝난 후 거실에 앉은 넷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늘 고집스러웠지. 정민이 웃으며 말했다. 근데 결국은 다 너 때문이었던 것 같아. 수진이 내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좀 더 사람 같아졌던 것 같기도 하고.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아버지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아준 날을 기억해요. 어릴 때 유치원 발표회였는데 그날 이후로 진짜 아빠라고 믿게 됐어요. 지연은 테이블 위에 액자 하나를 가리켰다. 거기엔 1997년 단양에서 찍힌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5명이 웃고 있는 사진. 그 가운데엔 말없이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던 박영수의 모습이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그날 이후로 네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늦게나마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지연 언니. 내용 토요일에 엄마 산소 다녀오자. 같이 가자. 우리 5명이었던 것처럼. 수진은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다. 응. 가족이니까. 장면은 다시 한번 사진으로 마무리된다. 이제 사진 속 5사람은 없지만 4사람의 마음에는 박영수의 따뜻한 손길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